36, 37, 38, 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런 문제들 좀 어렵죠. 근데 일단은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음가짐을 니까짓 게 어려워 봤자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덤비시면 되고요. 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거 막 이런 용어들 evolutionary, adaptive, plasticity 이런 단어들 다 겁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쫄 필요 없고 그냥 뭐 덤벼봐라 니깎게 어려워봤자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fascinating species 하면은 fascinating 이런 형용사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 아니면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엄청난 예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species of water plea 물벼룩이 보여주는 거 exhibit 보여주는데 어떤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 유연성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부르기를 적응적 유연함?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적응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민첩하게 뭐 하는 그런 특성 말하는 것 같다. 알 필요 없어요. 뜻만 대충 알면 되지 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hat's a clever trick. 갑자기 굉장히 현명한 머리 좋은 그런 기술이다. 갑자기 난데없다.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아기 물벼룩이 이건 모르겠고 so 그래서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 is an adaptation. 이것도 뭐 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약간 결론 내는 느낌이네. 그래도 B, C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A를 빼고 B부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기 물벼룩이 성인이 될 때 물속에서 이 물이 가지고 있다. 화학적인 어떤 신호를 못의 크리처의 어떤 생물의 화학적인 신호를 물이 가지고 있다면 그 생물이 prey on water please. 이 물벼룩으로 먹고 사는 어떤 크리처가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얘가 감지를 한다면 뭐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뭐 그 신호가 있는 물에서 얘가 성인으로 성장을 한다면 물벼룩이 헬멧을 만들고 척추를 만들어서 보호한다. 프레데터로 하여금 자신을. 만약에 물벼룩 주변의 물이 가지고 있지 않아. 화학적 신호를 프레데터에. 그렇다면 물벼룩은 이런 보호장치들, 헬멧, 어디 있어요? 헬멧과 척추를 만들지 않는다. 굉장히 흥미로운 특성이네요. 오케이. Let's see. 그래서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 is an adaptation. 이런 뭐 가소성, 이렇게 변하는 특성, 이랬다 뭐 환경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않기도 하고 이런 특성들은 바로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성은 trait 하면은 characteristics랑 좀 유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어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trait은 생물들, 뭐 동물들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용어고 characteristics는 어떤 물건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용어고 이런 특성은
존재하게 되었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왜냐면 재생산 그 아기 물벼룩을 낳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재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많은 생물종에서 다양한 사례들의 적응적인 가소성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가소성은 어디 어디에 쉽다, 어디 어디에 좋다, 피트니스, 위에 나온 단어, 피트니스에 적합한데 만약에 충분한 다양성이 환경에 존재할 때,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라고 쓴 거겠죠? 그 환경이 다양한 환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적합한 fit 뭐 그런 뜻이니까 다양한 환경이 있으면 얘는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특성들을 만들어냈다가 필요 없으면 만들어내지 않았다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더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 특성들을. 일단 A 해볼까? 이건 굉장히 클레버한 트릭이다. 그럼 이거는 C 뒤에 붙는 건 아니겠네. B 뒤에 붙을 것 같죠?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하지 않니라고 기술을 설명하고 그 기술을 받아서 얘기하니까 그 일단 BA인 것 같네. 네. 뭡니까 이거? 안 써져. BA C인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A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스마트한 트릭인데 왜냐면 척추나 헬멧을 만드는 것은 코스트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 말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이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어떤 생물체가 생존하고 재생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헬멧을 만드는데 내 에너지를 쓰느냐 마느냐가 또 굉장히 생존이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물벼룩은 에너지를 필요할 때 쓰는데 척추를 만들거나 헬멧을 만드는데 필요할 때만 쓴다. 그래서 답은 BAC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번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일단 lawyers 하니까 조금 쫄게 되는데 일단 contingency도 어려워 보인다. 잔뜩 겁먹게 하는 첫 문장인 것 같은데 그냥 볼까요?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결과에 기반한 가격 책정,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 매기기는 어떤 관행인데 뭐라고 불리는 관행이냐?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린다. 이거는 변호사들이 쓴다.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막 설명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고 나오니까 A는 일단 아닌 것 같고
B 가능할 것 같고 C contingency pricing이란 어떤 major way인데 이게 첫 시작일 것 같네요. 중요한 방식인데 사람들의 이제 다친 거나 어떤 소비자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할 때 변호사들이 쓰는 방식인 것 같네요. 이런 식을 통해서 변호사들은 피를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또 비용을 받지 않는데 그 사례가 케이스가 종결될 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종결되면 변호사들이 지불을 받는데 그 돈의 일정 퍼센트를 그 돈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보상받는 것의 일정 퍼센트를 받기 때문이다. 내가 뭐 누구로 인해서 다쳤거나 또 소비자 분쟁 통해서 뭐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같은 거 받을 때 손해배상금의 일정 부분을 받는 식으로 케이스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용어다. 오케이. 그다음에 따라서 아직도 이제 따라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CBA일 것 같은데 B부터 볼까요? 이런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데 피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게 확신한다. 언제까지? 그래서 케이스가 종결될 때까지. 이런 식 혹은 다른 방식의 이런 프라이싱의 경우 경제적 가치, 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변호사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서비스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서비스 제공하는 변호사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그 가격 자체에 리스크나 리워즈를 분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고객들에게 의뢰인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들어간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위험과 보상을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감안해서 프라이스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지금 맞아요. 일단 C는 처음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둘 사이의 리스크나 리버즈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승소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A가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보상을 받아야 그거의 일부분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한데 이런 가격 책정 방식이 타당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 로펌에 대해서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몇 년이나 걸리는 케이스의 경우에 만약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얼마큼 걸릴지도 모르는데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객들 입장에선 좋다. C, B일 것 같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3점짜리네. 왜냐면 너무 낯선 영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지만 분야별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조금 알아두면 일단 겁을 먹지 않겠죠. 이건 별 내용은 없는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쫄게 돼요. 리월즈란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 나오면 좀 어렵지 않아? 어렵고 이렇게 쫄게 되니까 법에 관련되는 용어 그런 글에는 어디서 나왔는데 그 settlement terms 같은 합의 조건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정리하세요. 의학 용어들, 용어라기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나 법률 용어,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과학에 대한 거, 심리학에 대한 거, 물리학도 좀 어렵지. 그런 거를 조금 풀다 보면은 그런 류의 지문들에서 나오는 단어들, 키워드들 몇 개 정리하면은 일단 쫄지는 않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뭐 다 끝난 거죠, 솔직히. 그럼 이제 38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원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그 공원 주변에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고 또 다른 어떤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내므로 통해서 such a feeling을 주려고 한다. such a feeling이 앞에 나와야 되겠네.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공원 디자이너들이 공원을 만들 때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이런 감정을 주려고 한다. 오케이. 공원은 어떤 모양을 갖는데 이 모양은 문화적인 우려, 그 시대가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공원의 모양을 결정한다. 공원이 일단 생기면 무중력인가? 모르겠어. 이건 뭔지. No inner stage 나가 있다. 부연 설명해 주네요. 공원의 목적 그리고 의미가 만들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기획가들과 그 공원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들과 공원을 만든 사람들이 그 목적이나 의미를 이 공원 저 공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공원이 만들어졌을 순간은 특히나 공원을 만드는 순간은 특히 그러나 이 공원이 보여주고 실제화하려는 아이디어들, 이 아이디어들은 자연에 대한 것 그리고 도시 사회와의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뭔 소리야? 실제로 공원과 그 공공장소 공원을 좀 더 큰 카테고리인 공공장소라는 것과 분리하는 것, 구별 지어주는 것은 바로 자연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연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공원이. 그래서 공원은 그 공원이 actualize, embody 똑같은 뜻이죠. 공원이 보여주려고 실현화시키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공원을 일반 공공장소와 구분지어 주는 것이다. 체육관 이런 거랑 공원이 구별되는 이유는 공원은 자연을 대변하고 자연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there is a reason for that. 잘 모르겠고. 공공장소라 하면 공원, 플라자, 인도, 실내 홀 같은 게 있을 거다. 공원은 일반적으로 나무, 풀, 그리고 식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원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공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종종 도로와 자동차와 건물에서 우리가 분리됐다라는 여기는 도시가 아닌 어떤 교회로 놀러 왔다라는 느낌이 그런 상상을 하곤 한다. What's behind this idea? 뭔 아이디어지? 이 아이디어에 뒤에 있는 것은 그 공원을 만든 플래너들이 그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서양의 문화, 서양의 사고방식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도시와 자연은 대조적이고 또한 똑같은 말이야. 대조적인 힘, 대조적인 공간, 대조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대조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것 같은데. 5번이겠네. 일단 What's behind this idea? 여기 앞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냥 공원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됐다라고 느껴. 근데 이 아이디어의 뒤에 있는 거는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 여기 같네요. 그렇죠? 됐나? 넘어갑시다. 39번. 합의에 이르기 더 쉽다. 합의의 조건이 이행될 필요 없을 때 앞으로 몇 달 내에 향후 몇 달 내에 이행될 필요가 없을 때는 합의에 이르기가 더 쉽다. 뭐보다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합의에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바로 발효가 돼야 된다 이런 거면은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된다 이런 식이면은 합의에 이르기가 쉽다 이런 말인 것 같고 협상가들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방식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한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들이 quantitative는 qualitative랑 둘이 잘 나오거든요. 수치화한다, 정량화한다. qualitative는 정성화한다, 정량 이런 식으로 둘이 구분해서 많이 나와요. 연구 같은 걸 할 때도 quantitative는 수치화하다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고 수치화해서 측정 가능한 유닛으로 그 수치화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치화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은 잘라내기가 쉽다. 오케이 그냥 숫자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누기가 쉽겠지.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그런 것보다는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시간당 몇 센트 그리고 2시간이면 더 몇 센트 올라가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임대료가 스퀘어풋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또 분리될 수가 있다. 이거는 앞에 이제 예를 들었고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얘랑 잘 어울려요. 얘랑. 그리고 1번이랑, 아니. 요 문장이랑 이거랑 잘 어울리니까 2번은 아닌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할 때 문제를, 이거는 유의어네. 슬라이스를 다시 말해주는 비슷한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원칙이나 전례들에 대해서, 이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분리할 때 당사자들, 그러니까 아까도 용어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률에 대한 거 할 때 이런 terms라는 용어 많이 나오고 합의 나오고 양 당사자들 나오고 그래요. 양 당사자들은 시간대를 활용을 합니다. 그 원칙이 언제 발효가 되는지, 그 지속기간은 얼마인지 등과 같은 그 타임 시간대, 시간에 대한 것을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 문제를 세분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세분화하는 방식인데요. 또 다른 방식은 어떤 방법을 다양화하는 건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발이 연결되니까 5번도 아니겠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가족의 긴급 휴가 계획 같은 거를 직원들의 그런 병가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잠시 물러날 수 있게 해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 3시간 외출 같은 거 말하나 보네. 외출 같은 거를 에 대한 언제 몇 시간 외출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울 때 몇 시간보다 3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3시간을 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걸 emergency leave plan이라고 하는데 아파서 그 직계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다. 일단 뭐 언어더니까 위에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위는 수치화해서 나눌 수 있고 이거는 사례에 이런 사례엔 이런 일을 저런 사례에 여기 이 원칙이 적용된 사례 몇 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대별로 뭐 3개월만, 일주일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시간에 대한 얘기한 건 좀 너무 더럽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여기잖아. 뭐 여기 앞뒤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3번이나 4번. 일단 여기 다시 볼까? 예를 들어서 일단
비극이겠네.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